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로 오늘부터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육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한 절반 정도 큰 고비는 넘어왔다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제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의 종류는 워낙 많지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도 없고요. 또 신살은 어떤 응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단순한 논리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지하게 많이 외워야 될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못 외우게 되면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리하게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 방침은 교육 방침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떠올리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스며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계속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은 크게 말하자면은 우리 어떤 포태법, 때로는 절대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늘의 별자리의 운세를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느 것들을 천간에 두고 있으며 그 위에 있는 육지는 어디인가, 때로는 어느 위치에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때로는 어떤 거와 인종하고 어떤 것을 끌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2운성이란 12운성이란 포태법 때는 장생법이라고 하는데 천간의 기가 땅에 미치는 순환의 원리이며 변화의 법칙을 뜻하는 것으로 한서냉온의 기가 사방에 두루 퍼져 있으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생왕묘절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연의 변화의 원칙이지요. 변화의 원칙, 천간의 기가 땅에 미치는 순환, 늘상 얘기합니다만은 천간은 변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어떤 영향을 받고요. 근데 지진은 땅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천간의 기가 땅에 미치는 순환의 원리이며 변화의 법칙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생왕묘절은 태어나서 가장 왕성해졌다가 그 다음에 묘에 들어가고 다시 끊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순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성은 생로병사, 영고성쇠의 인생행로를 그려놓은 것과 같은데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여 결실을 맺고 결실을 맺은 후에 병들어 죽거나 없어지는 이치로 숨겨진 힘을 파악하는 데 참고합니다. 그래서 지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간은 하늘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금방 눈으로 캐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지의 변화는 땅속에 숨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의 변화는 금방 캐치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힘을 파악하는데 12운성을 적용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운성의 순서는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게 12개입니다. 12개고요. 꼭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절대, 양생, 욕대, 관, 왕, 쇠, 병사, 묘라고 하는 순서는 이게 어떤 순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태양인데 절양태 이렇게 간다거나 절왕쇠묘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순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건너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꼭 순서는 이대로 이루어지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생은 장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장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욕은 목욕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지요.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목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는 관대라고 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제 여기 대는 띠대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허리띠를 말을 하는데 그 허리띠에 대를 관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욕은 관은 록이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록은 지금은 뭐 월급을 받습니다만은 옛날에 관직에 있었을 때는 월급 대신에 록봉이라고 하는 형태로 받았지요. 그 록이라고 하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글씨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장 왕성하다, 가장 기운이 크다 이런 말을 세다 이런 말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왕, 쇠, 병사, 묘 이렇게 12개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운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밑에 보면 있죠. 순서로 양일간은 순행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일간은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런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 양일간입니다. 그 반면에 음일간은 그 반대로 가겠죠. 뭐 자해, 술유, 신미, 오, 사, 진, 묘인, 축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음일간입니다. 이렇게 역행을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은 절대양생, 관왕세, 병사, 묘라고 하는 12가지 순서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일간은 순행을 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합니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순서와 음량으로 인해서 역행과 순행을 기억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손가락을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안에 있는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12지지의 글자고요. 밖에 있는 좀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천간의 일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갑일간은 신자리, 을일간은 유자리, 무와 화토 동궁이라 그래서 무와 병은 해자리, 기와 정은 자자리, 경은 인, 신은 묘자리, 임은 사, 개는 오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일간이다, 갑일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신자리에서부터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사, 묘 이렇게 해서 12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일간이다 라고 말하면은 임부터 절이겠죠.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양일간의 토대법의 12운성의 순서입니다. 그럼 음일간은 어떨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개일간이다 라고 말하면 개는 여기죠. 그래서 개는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순서는 역행을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자리가 절, 태, 양,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하면은 미까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양생, 욕대, 관왕쇠, 병사, 묘라고 하는 12개의 12운성의 순서, 양일간은 순행을 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간이 위치하고 있는 시작점의 자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신에서, 을은 유에서, 병과 무는 해자리에서, 그 다음에 자와 기와 정은 자자리에서, 경은 인자리에서, 신은 묘자리에서, 임은 사자리에서, 개는 오자리에서 양일간은 순행을 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차곡차곡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운성에 활용하는 방법에는 봉하는 12운성이 있고요. 거하는 12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종하는 12운성이 있습니다. 좀 크게 말하면 세 가지 활용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다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가는 거다 보니까 봉하는 12운성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거하는 거라든가 인종하는 12운성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가 기회가 왔었을 때 그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봉하는 12운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연월일시에 대비하여 정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봉하는 그 다음에 거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죠. 거하는 12운성은 연월일시 각 천간과 지지에 대비하여 정하는 것으로 대운세운에서도 응용한다. 그래서 천간에서 지지를 각각 대비해서 정하는 것이 거하는 12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하는 12운성은 사주의 천간과 대세운의 천간을 지지에 끌어당겨 인종을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따지면 대부분 이것도 일지를 기준으로 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일지에 보면은 지장간에 숨어있는 것이, 숨어있는 지지가 천간에 지장간에는 많이 있으면은 지장간에는 3개 내지 2개 글씨가 있죠. 없었는 글씨를 끌어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3개 있었으면 2개를 없는 걸 끌어오고, 2개 있었으면 없는 3개를 끌어오는데, 그걸 인정하는 12운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봉하는 12운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12운석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절, 만물이 땅속에서 기는 살아있으되 아직 아무런 형체가 없고 고요히 잠겨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끝과 시작이 함께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기로 세대 교체 시기를 말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고요히 잠겨있고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아버지의 씨가 떨어지지 않아 태가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지극히 정적이고 무념무상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정자와 난자가 아직 서로 각자 남자와 여자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무념무세 상태고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고요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의 자극에 동요되거나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 인정에 끌리거나 소심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탓에 실리적인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외부에서 자극이 조금씩만 와도 흔들흔들거리고 어떤 동요되기 쉽다. 이런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절을 말할 때는 이제 꼭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도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다시 생겨난다는 뜻으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생겨난다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생명이 싹 트지요. 굳이 씨앗이 썩어서 어떤 싹이 돋아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처럼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처봉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처봉생은 굳이 얘기하면 더 떨어지거나 바닥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 내려갈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처봉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일지자리에 있었을 때, 특히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간목은 신자리에서 절이 시작이지요. 그래서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절이라고 하는 문제 생각 많이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절 다음에 이제 절을 사주와의 관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의 절이 있으면 어떻고 그 다음에 월의 절이 있으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지의 절이면 부모 인연이 박하고 조업을 승계 못하고 타양살이 합니다. 말 그대로 똑같겠죠. 연의 절이다가 보면은 모든 것이 끊어져 있다가 보니 연은 조상자리고 부모자리인데 그 자리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그 조업 승계 못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월지의 절이면은 육친 무덕하고 고독하며 범사에 손실이 많다. 월은 부모자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월지가 끊어지다 보면은 모든 이런 역할들이 없어진다. 이런 말하는 것이 월지의 절에 있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일지의 절이면은 부모 인연이 약하고 장남이라도 타양살이 하면서 주관이 약해 꼬임에 빠져 여색으로 인해 부부 인연이 좋지 않다.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 자리가 일지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가 절이다 보면은 배우자 자리가 끊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우자 자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 각자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인연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배우자 자리가 절일 때는 인연이 약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여자가 갑신일주, 신묘일생은 성질이 급하고 부부궁이 나쁘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갑신과 신묘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어떤 현침의 작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궁이 특히 나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의 절이면은 자녀 인연이 나쁘다. 말 그대로 시는 내 노년이고 자녀와의 잘 관계를 보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끊어져 있으면은 인연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수명은 질병이 쉽게 치유가 안 되며 장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의 절이 특히 노년에 있었을 때, 시지의 절이 있었을 때 이게 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뭐 여기는 시에 있었을 때 치유가 안 되고 수명이 약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다방면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용신 있는 자리에 절이다. 뭐 때로는 배우자 자리에 절이다. 부모 자리에 절이다. 뭐 이것들도 다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의 응용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직업은 사색, 교육과 철학자, 종교인, 학자, 연구가 등이 적합하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아마 사색, 교육과 철학자, 종교인 이런 것들도 이 절과 같이 인연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친과의 관계를 보면은 십신과의 관계, 편제가 절이면은 장사의 재물, 뜬구름, 횡재, 아버지, 아내, 유물 등을 얻기는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편관, 절 남편이 약하고 남편이 무섭고 자식이 인연이 약합니다. 이건 아마 일지 자리를 좀 더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신과의 관계에서 편제가 절일 때, 편관이 절일 때 이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편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재물이지요. 때로는 배우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장사의 재물이 끊어져 있다 보면은 군무 뜬구름 같고 편제가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고 이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관이 절일 때 남편이 인연이 약하고 남편이 무섭고 이런 말들도 똑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제와 편관이 절일 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지요. 태 절태할 때 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태아라고 하는 이제 아이벨 태자를 말을 하는데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다는 의미를 말하죠. 사람이 부모의 부정과 모혈을 받아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부정과 모혈을 받아 모체내 처음으로 기가 잉태된 것과 같이 천지 만물이 음양교접으로 새 생명이 싹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절의 상태는 서로 끊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절이 이제 서로 만났다. 만나서 이제 새 생명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태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 희망과 발전을 꿈꾸며 상상력은 풍부하나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체성이 없는 상태로 의타심이 강하고 활동력이 약합니다. 뭐 똑같겠죠. 그래서 주체성이 없는 삶을 살고 의태성이 있고 왜냐 내가 아직 힘이 없다 보니 이제 겨우 태아 어떤 이렇게 난자 정자 만나서 어떤 시작의 출발점이다 보니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의지하게 되고 의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생각과 계획은 탁월하여 매사에 능통한 것 같으나 외향적 발표와 활동력 그리고 외교와 처세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면대역을 피하며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잉태와 태교, 애착과 소중함, 보호, 의타심, 구상과 발심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다. 뭐 이거 똑같겠죠. 태교와 잉태, 애착, 소중함, 보호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아이를 기른다거나 내가 뭘 양육할 때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어떤 거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을 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와의 관계에서는 연지가 태면 어렸을 때 부모의 변화가 있었고 조상은 발전하였다. 마음의 시작이다 보니까 연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월지에 태면은 정년기에 직업 전환이 많고 계획과 방침이 자주 변한다. 계획과 방침이 자주 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지에 태면 어릴 때는 허약하여 죽을 고비를 겪지만 중년부터는 건강해진다. 아마 이렇게 시작 때보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 인연이 박하고 직업을 자주 바꾸게 되면서 한 가지에 능숙하지 못하나 중년 이후 발전합니다. 중년 이후 발전하죠. 고부간 불화가 많고 병자, 기해일생 곤명은 특히 가정불화가 많다. 뭐 이것들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집되면 자식 인연이 없거나 고독하고 부모의 업을 변경한다. 부모의 업이라는 말은 뭐 부모한테 뭘 물려받아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업을 변경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수명, 어려운 일을 여러 번 겪으며 수명이 길지는 않다. 이것도 뭐 태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아직 씨앗이 힘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겠죠. 직업, 산부인과, 유치원, 화원, 농업, 축산, 묘목 등을 기르고 키우는 데 어울리며 교사, 강사, 교수, 교직자, 봉급이 어울린다. 이게 아마 전부 다 태가 뭘 키우고 뭘 어떤 잘하게 하고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아마 태의 직업과 어울리는 것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를 이런 의미도 한번 있겠다라고 찾아보시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신과의 관계. 이게 뭐가 좀 쉽지가 않네요. 십신과의 관계. 정제가 되면은 재산이 늘어나고 아내의 임신, 활동력은 약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되면 직업이 미약하고 자녀의 임신, 승진이 빠르지 않으며 활동력을 키워야 한다. 뭐 이것들도 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재산이 태어난다는 의미니까 아내가 임신하고 활동력이 약해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 태는 이제 겨우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의 시작이지요. 특히 동량은 그렇습니다. 동량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서부터 생명으로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나이 1살을 쳐주는 겁니다. 왜냐? 뱃속에 있는 10개월을 생명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데 서양과는 좀 그게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되면은 직업이 미약하고 자녀의 임신, 승진이 빠르지 않다. 활동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정관의 태작용이죠. 그 다음에 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 이제 기를 양자지요. 양은 태가 모체에서 자라고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으로 크게 외부적으로는 동력 없고 안정 속에 양육하며 성장하고 보호되는 상태다. 이제 절은 서로 끊어져 있는 상태. 태는 이제 두 개가 만나서 어떤 하나의 생명의 출발점인 상태. 이제 이 양자는 힘이 새싹이 막 힘을 돋아서 올라가지요. 또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새로 하나 쭉 뻗어 올라감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힘이 강하다. 뭐 때로는 우리가 새싹 야채 이런 걸 많이 먹지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양은 아주 강한 힘이 내포되어 있고 뭐 어떤 발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착실하며 온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때라 리더십이나 과단성이 부족하다. 아마 이게 리더십, 과단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 아마 아직까지는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은 좀 약하다. 아마 이게 아직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갑니다. 착실하고 온건하며 낙천적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강한 의욕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려는 행동과 과감성은 부족하다. 아마 이게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힘이 있고 의욕은 강하고 막 자라나려고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아직 생명체를 갖고 있거나 밖으로 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 발전한 의욕이 강하며 재주가 많고 팔방미인이지만 모험을 하거나 어려움을 돌파하는 기운은 약하다. 아마 이게 똑같겠죠. 뭐 어떤 사람의 형태보다는 뭐 전부 다 일맥상통한 설명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의욕은 강하고 행동력은 있고 활동력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은 연지가 양이면은 아버지가 양자라였거나 자기가 양자나 분가를 일찍한다. 이런 말이고요. 월제 양이면은 중년에 호색하여 파산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 뭘 기르려고 하고 태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씨를 뿌려야 된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제 양이면 어릴 때 생모하는 사람에 양육되고 고색하여 재혼하거나 일부 일처를 지키지 못하는 수가 있고 일주에 건명이 양이면 행복하고 어진 아내를 두고 곤명이 경진일생은 남편 운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것들도 조금 아마 여기는 뭐 근데 일지의 양이면은 일지의 양이면 호색한다 이런 말을 하나 기억해 놓는 것도 좋겠죠. 요즘에 이제 특히
이 문제들이 상담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지의 양이면 늙어서 자녀의 효를 받기는 받는다. 내가 자녀가 나를 길러주고 키워준다 이런 말이겠죠. 수명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직업은 양어장, 양로장, 타가서 요양원 등과 적성에 맞다. 이런 것도 기억 한번 해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다음에 육친과의 관계를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십신과의 관계는 겁재가 양일 때는 이복 형제가 있고 형제들이 온순설량 나를 키워주고 상관이 양일 때는 장모의 양육, 아들의 성장, 아내의 간섭, 마음이 흔들린다. 그 다음에 편재가 양일 때는 횡재를 꿈꾸고 장사하려는 마음을 움직이며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편재는 재기 때문에 그렇죠. 정관이 양일 때는 직업이 발전하고 남편이 활동하며 자녀가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양이면은 잔소리가 많아지고 간섭이 늘어나며 잔머리가 발달한다. 이것들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주를 하나 보죠. 병진년, 신묘월, 병진일, 정축생입니다. 이 사주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처음에 늘상 말했죠. 오행을 먼저 붙여봐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하나 붙여보면은 정화는 음의 화, 경금은 양의 금, 신금도 음의 금, 병화는 양의 화죠. 그 다음에 축토는 음의 토고요. 진토는 양의 토입니다. 그 다음에 묘목은 음의 목이고요. 진은 양의 토입니다. 요거를 육진을 한번 붙여보죠. 그러다 보니 참 이걸 오행을 한번 모아놓고 보니 목은 1개, 화는 2개, 토는 3개, 금은 2개, 수는 없다. 오행이 조금 하나의 수는 없다 보니 조금 편중된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육진을 한번 붙여보죠. 그래서 경금은 정관이고요. 정관은 신금은 겁재, 병화는 편관입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정인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편인입니다. 묘목은 정제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편인입니다. 이거 육진을 붙였죠. 그래서 늘상 한번 얘기하면은 경금은 경금의 일간에 대한 의미, 경금은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했었는데 천간에는 간목화고 정화가 있으면 좋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그래서 정화는 천간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신강한가요? 신약한가요? 어떨까요? 이 사주는 경금은 2개, 그 다음에 토가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5점이지요. 월지에 있었으면 남자는 5.5점부터 여자는 4.5점부터 신강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어떨까요? 여자 사주겠죠. 여자 사주다 보니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강한 사주다가 보면은 이 사주는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은 운으로 따지면은 토와 금의 운을 제외한 수, 목, 화의 운을 찾습니다. 수목과 운을 찾다 보니 목,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수, 화,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수, 화. 이렇게 되다 보니 운은 막 그냥 대장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나쁜 운은 흘러가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지금은 병진생이니 76년생이지요. 그래서 76년생은 올해 한 35세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해대운까지는 이르지 않고 무자대운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도태법으로 해서 12운정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합중도 한번 살펴볼까요? 천간에 합이 있나요? 네, 병신합이 보이고요. 지지합은 없습니다. 인묘진이라고 하는 묘진 합이 있긴 한데 인이 빠져있는 상태.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습니까? 충 없고요. 지지에 충이 있나요? 지지에도 충 없죠. 형이 있나요? 진진 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진 형사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보면 파가 있느냐? 축진파가 있습니다. 축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진 특별히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육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정관은 어떨 때 좋은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까? 경금이 이제 정관이 제일 좋은 거다 보니까 정관은 신강해야 된다 그랬었고 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고 혼잡하면 안 된다 그랬었고요. 신강하지 상관이 있으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 신강한 사주지요. 또 정관은 정인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 정관이 있으면 좋다라고 정제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혼잡하면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주는 아마 편관, 낙과 정관이 두 개가 올려 있다 보니 아마 좀 재혼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포태법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포태법은 일간부터 따진다고 했었죠. 일간을 경금일간입니다. 그러면 경금은 인자리에 있습니다. 양일간은 순행을 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찾다가 보니 포에서 경금인이죠. 절, 태가 있나요? 양이 여기 있습니다. 절, 태, 양. 그 다음에 지는 또 양이지요. 생, 욕, 대, 관, 왕, 쇠, 병, 사, 묘. 그러니까 태와 양과 묘의 행태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절부터 시작인데 절은 인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태가 묘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지는 양자리입니다. 절, 태, 양. 그 다음에 쭉 와서 축이니까 이게 묘자리지요. 절태, 양생욕대, 관, 왕, 세, 병, 사, 묘. 그러니까 요걸 하나하나 붙여보면은 축은 먼저 묘에 있다 그랬었죠. 지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태는 묘는 태입니다. 그래서 또 진이 양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진일생은 배우자 자리가 조금 흉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관도,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상태, 또 경진이 양자리에까지 위치하고 있고 또 배우자 자리끼리 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조금 배우자 운이 좀 약하다. 그래서 아마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이 사주의 어떤 12운성의 세 가지 운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